어떤 추가적인 설명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상의 행정법상의 어떤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이 발제자료 자체도 서술형으로 좀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활수가 시설의 등장 배경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 그대로 활성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거의 형태는 다양해지면서 그것을 이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레지던스 오피스텔의 호텔의 형태를 합형 이런 생활주거 시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장려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문 기사나 정부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그런 흐름으로 왔던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던 그 대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이제 어떤 투기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예기간을 주면서까지 강제로 하게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 흐름에 따라서 장려했다가 나중에 이게 잠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장려하지 않는 형태로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특히 부동산 관련된 법 제도에서는 항상 그 법적 안정성의 범위 내에서 정책이 변화하고 개정이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러한 측면에서 용도 제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십 년째 이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틀에 갖춰진 용도 제도에 현재 새로운 구형된 반영한 이런 시설이 생겨난 거를 갖다가 이제 포섭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등장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산업수거 시설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한 18만 정도의 한 18만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산업수거 시설에서 주거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 경기도나 서울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과연 가볍게 볼 것이냐, 즉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건축법의 공주위생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한 현재 정부 기관의 그러한 개정 내용 자체가 현재 생활수거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이익을 법으로 생각했을 때 현행 법률 이외에 기본적 원칙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나 행정법상의 원칙들을 끌고 와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개정된 법률 시행령 그 규정 자체가 헌법상 어떤 원칙이 위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현행 법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된 내용을 과연 우리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과연 그걸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라고 했을 때 가볍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반 국민이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아도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통한 유예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실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침해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법 제도나 그런 정책적인 변화에 순응하고 바로 따라서 그걸 이행하기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까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히나 주차장에 대한 그 설치 기준에 대한 오피스텔과 생활 슈퍼시설이 차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제한사항으로 의료병의 제한사항으로 지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 과연 쉽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수능의 문제도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행간제금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이행간제금의 문제는 일리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안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이행간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10월 14일부로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강제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일리성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일리성이 아닌 거에 대해서 예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법상 기준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강제행위로 여러 개 부과 반복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 위반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해당 건축법적인 규정이 단순한 이해가제 부과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규정들을 같이 동일하게 포함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말 그대로 최소 침해다라는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활수급시설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이거를 불법적으로 지금 거주를 시작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법 자체에 대한 것이 성립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위법하게 그 시설에서 생활하고 본인들이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법 건축물로 봐서 이해관계 부과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반헌법적인 그러한 행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자체에 대한 반복적인 부과나 이 부과 자체에 대한 것은 이런 소지가 없지만 생활수급 시설에 대해서 위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관계 부과 자체가 우리가 헌법 규정 위반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해강제금의 제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형평성과 적절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준주택으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규정들에서 제한이 불가했던 내용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생활숙박시설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해당 기관이 구입통되던 유예 기간의 근거 이외에 완화되는 정책은 아니면 개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 상태에서 개정된 시행령 상태의 규정 내에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문제도 이것은 지자체 입장 필요한 부분인데 각 지자체별로 이것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자체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자체 자체 내에서는 이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해서 어떤 정책들을 바로 적용시켜주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국토부 입장은 지구단위 계획 자체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조차도 우리가 생활시설에 적극적으로 이것 용도 변경하려고 해도 이게 지자체나 중앙정부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아까 김일승께서 보여주신 그 표에서 현재까지 용도 변경이 시행된 퍼센티를 봤을 때 전체의 2%는 안 됩니다. 아직 10월 24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불구하고 전체 아직 2%가 안 난 얘기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들을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우리 일반 국민, 특히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 목적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 침해할 여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산권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그렇지만 제한이 불가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한이 불가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재산권 행사할 때 당연히 공고 공인에 적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한이었을 때는 당연히 법리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이행을 분명히 강제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재산권 침해를 할 여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결론적으로는 그런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런 분양 당시 주거가 가능하다,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럼 들어갈 때 잘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당시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노력했던 그리고 광고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분양 민간 분양업자들은 저것을 생활숙박시설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재가 거의 만 10년 동안 사실상 없었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활숙박시설의 기존에 이미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에 거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이 유지되겠구나 또는 법 제도가 그대로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이미 신뢰라는 부분이 생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민들과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바라는 법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신뢰 보호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원칙상에 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성적법상의 법률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결국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는 부과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위대한 여부도 판단될 바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아까 법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 2, 3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규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재산권이 보장은 되지만 당연히 제한은 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행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법에서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런 재산권의 제한 자체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 재산권 행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루어져 왔느냐, 그리고 개인이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제약이 있었느냐, 그리고 재산권 제한적 공용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입법에 대한 재산권 박탈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위반 사항 중에 원칙을 위반한 것 중에 하나 관련되는 것이 이 소급 입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소급 입법의 재산권 박탈은 13조 2항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급 입법에 대한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하고 부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완전히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가지고 적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진정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정 소급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분양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미 분양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떤 행위 자체가 다 마무리된 어떤 사건이 종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개정안은 우리가 소급입법에 대해서 특히 이 진정소급 원칙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진정소급 입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박시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애초에 우리가 일반 숙박시설, 건축부에서 일반 숙박시설하고 상업 숙박시설 동일하게 한 규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 상업 숙박시설은 그 출발점 자체가 기존의 이런 일반 숙박시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비교로 해서 이것이 평등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애초에 그 대상 자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지막에 있듯이 우리 생활숙박시설 일반 숙박 자체로 동일선을 놓고 보는 게 그 자체만 우리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부분 아까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신뢰는 형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정리되어 갔을 때 국민의 그러한 신뢰를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파란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호 가치라든지 침해 정도 이런 것들을 비교 형성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신뢰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말 그대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는 말 그대로 기간이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어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퍼져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말 그대로 지금 10월 14일 현재 2%까지도 아직 용도 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10월 14일 이후부터 이해관계가 바로 부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10%가 지금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생활숙박시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숙박시설 같은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한 11억,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소한 그걸 기준했을 때 최소한 10%를 했을 때는 1억이나 9천만 원 정도의 이해관계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 보호받아야 되는 신뢰 자체가 말 그대로 보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소 방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과 조치를 이 법 시행령의 개정된 규정 자체가 그 개정 이후에 바로 적용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이 건축법상 시행령상의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이 기존에 이제 해당 규제 공판을 시행한다라고 이 규정한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규제 시행의 이유에 거쳐서 건축 지구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이 현재 현 제도 하에서 큰 변화 없이 가장 간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생활소수의 개념 명확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의원님도 김문재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준주택의 형태 우리가 기존에 그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이라는 준주거 형태의 준주택으로 우리가 좀 인정하는 형태로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현상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레지던스라든지 호텔형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아까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내용보다 새롭게 등장하는 스퍼스들의 명칭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법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이산업 버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주거의 시설을 전부 다 형태를 분류해서 한번 법 개념을 새롭게 제정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개념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개념 명확하게 대한 부분을 개선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 그대로 법이 가장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을 때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그 개정 정도가 빠르게 따라가기가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이 가장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 그럼 그 법적 안정성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숙박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일반 국민의 숙박, 주거에 대한 안정성, 자유,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구조로 해서 이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가 모든 국민이 특히 이 숙박시설에 대한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법 분야 영역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도 안 되는 용도 변화, 용도 그 신청의 그 실적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 이제 작은 자리 큰 자리든 간에 발표를 할 때 저는 참 상당히 친공무원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상당히 제 역할을 많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전향적인 방향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의 문제성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반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짧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